서리 군주 실리드가 고 회장 맞은편에 섬뜩할 정도로 편안하게 앉아있자 헌터 옆의 내부는 긴장감이 팽배했다. 고 회장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침입자의 존재에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 존재에게서 본능을 뒤트는 고대의 잘못된 것이 느껴졌다. 그는 위험한 기운을 감지 못한 걸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존재의 기운은 그가 결코 평범한 침입자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고 회장은 이를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그의 생각이 복잡한 와중 실리드의 차분한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그는 회장에게 사무실이 외부 세계와 이미 단절되었다는 것을 알렸고 그 선언에 고 회장은 흔들렸다. 마치 꿈이 악몽으로 변하는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그 생각을 완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날카롭고 빠른 무언가가 그의 왼쪽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매서운 한기가 뒤따랐다. 그는 아래를 보니 발사체가 스친 양복에 서리가 빠르게 번지며 들쭉날쭉한 얼음 흔적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고통이 표면 아래에서 피어나는 가운데 실리드는 어조를 바꾸지 않고 상처에 대해 언급하며 회장이 여전히 꿈을 꾸고 있다고 믿는지 큰 소리로 물었다. 완전히 정신 차린 고 회장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그자의 정체를 다그쳐 물었다. 하지만 실리드는 질문에 눈살만 찌푸렸다. 자신을 굳이 소개하지 않아도 고 회장이 알아볼 것이라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실망했다는 어조로 그가 말했습니다. 회장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했지만 실리드는 날카롭고 매몰찬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는 고 회장을 찬란한 빛의 조각이라 부르며 그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라고 촉구했다. 마치 비웃듯이 그 조각이 혹시나 두려워하는 것이고 자신의 힘을 감당하지 못해 산산조각 날까봐 그러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습니다. 고 회장에게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실리드는 대화에 흥미를 잃은 듯 보였다. 그의 눈은 가늘어졌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파괴적인 얼음 마법을 쏟아부었다. 폭발음은 사무실을 뒤흔들며 벽을 진동시켰고 순식간에 방 안은 모든 시야를 가리는 짙은 흰 안개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안개 속에서 실리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으로 불타는 황금빛 눈, 두 개의 찬란한 빛이 뚫고 나왔기 때문이죠. 찬란한 빛의 조각이 드디어 깨어났고 실리드는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고 치명적인 또 다른 공격이 심장을 향해 곧장 날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 회장이 움직였습니다. 그의 팔이 신성한 힘으로 휘둘러지며 공격을 쳐내 벽에 부딪히게 했습니다. 폭발은 돌과 강철을 부수고 그 너머 끝없는 공허를 드러냈죠.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고 회장님께서는 신성한 에너지로 찬란히 빛나는 황금빛 오라를 두른 채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단순한 헌터 협회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형태의 가장 찬란한 빛의 조각이었습니다. 서리 군주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오랫동안 이 힘을 찾아다녔지만 자신이 부서진 그릇이라 부르던 것 안에 숨어 있었을 줄은 몰랐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찬란한 빛의 조각 7개가 이미 모두 발견되었고 그중 2개는 이미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어조를 전환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가장 찬란한 빛의 조각이 굴욕으로 물드는 모습을 보며 그를 처치하는 것. 하지만 고 회장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포효는 저항의 외침이었고 서리 군주에게 자신을 쓰러뜨려 보라고 도발했습니다. 실리드는 어둡게 웃었습니다. 사라져가는 육체에 매달린 조각 따위가 이미 오래전에 자신의 그릇을 정복한 군주에게 감히 도전하는 것이 즐거웠죠. 그는 그 생각을 비웃으며 과연 고 회장이 단 한 대라도 맞힐 수 있겠냐고 소리내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군주는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천둥 같은 비명 소리와 함께 거대한 얼음벽이 죽음의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고 회장은 마지막 순간에 가까스로 몸을 피했죠. 얼음은 방금 있던 공간을 찢고 지나갔고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반격했습니다. 황금 주먹이 서리벽을 강타해 얼어붙은 파편으로 산산조각 내며 우박처럼 쏟아져 내렸다.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는 실리드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날렸다. 하지만 서리 군주는 힘들이지 않고 피한 뒤 고 회장의 어깨를 베어버리는 얼음창으로 반격했습니다. 피가 솟구쳤고 회장은 비틀거렸죠. 자신만만했던 실리드가 경계를 늦춘 찰나 고 회장이 그 순간을 포착했다. 그는 빈틈을 향해 돌진하며 주먹을 날렸으나 실리드가 너무 빨랐다.
순식간에 얼음 장벽이 생겨나 그 공격을 흡수했다. 그럼에도 고 회장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몇 번이고 다시 공격하며 아주 작은 약점이라도 찾으려 계속 밀어붙였다. 하지만 실리드는 안개처럼 손에 잡히지 않게 움직였고 방 안은 그들의 격돌 소리로 울려 퍼졌다. 충돌할 때마다 마력이 폭발하며 건물을 뒤흔들었습니다. 고 회장의 숨은 점점 더 가빠졌고 움직임은 느려졌습니다. 발걸음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고 그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습니다. 절박함이 커지면서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어 돌진했다. 그의 남은 모든 것을 담은 황금빛 주먹이 번개처럼 날아갔지만 실리드는 가볍게 뒤로 물러서며 그 공격을 피했다. 회장은 분통이 터져 이를 악물었다.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진실이 그를 덮쳤다. 그의 그릇은 부서져가고 있었다. 힘은 거의 소진되었다. 실리드는 상처 하나 없이 멀쩡히 서 있었다. 호기심 어렸던 그의 시선은 이제 연민이라는 더 차가운 감정을 담고 있었다. 군주는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순식간에 그의 바로 앞에 다시 나타났다. 고 회장이 그 움직임을 겨우 알아채기도 전에 창은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몸 전체가 찢어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입에서 피를 쏟으며 비틀거렸지만 그는 간신히 몸을 세웠다. 서리 군주가 미소 지으며 부서지는 빛의 조각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새 그릇을 찾는데 얼마나 걸릴까 궁금해하며 차분히 말했다. 하지만 그는 군주들이 그때쯤이면 이미 모였을 거라고 했죠. 이 세계는 조각이 돌아오기 전에 무너질 거라고. 고 회장이 피를 토하며 턱으로 흘렸지만 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낮고 거친 목소리로 한 손으로 창을 꽉 쥔 채 고통 속에서도 말했습니다. 헛되이 싸운 게 아니라고. 서리 군주가 무언가를 놓쳤다고 말입니다. 빛의 조각들이 그의 행동을 예상치 못했듯 서리 군주도 진정 중요한 것을 간과했습니다. 군주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강력하고 잘못된 무언가를 감지한 것입니다. 그때 예고도 없이 거대한 마력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터진 폭발은 차원마저 뒤흔들며 닫힌 공간 일부를 부셨습니다. 실리드는 씁쓸하게 웃으며 회장에게 그게 시간을 벌어 준비한 비장의 한 수였냐 물었다. 하지만 고 회장은 피를 흘리면서도 차분하고 확신에 찬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일어나야 할 일은 이미 시작되었으니까요. 조용한 울림 후 귀를 찢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실리드가 사무실 주위에 쳐놓았던 마력 장벽이 유리처럼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군주의 얼굴에 혼란이 스쳐 지나갔고 그는 장벽이 부서져도 결과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고 회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그의 발밑 그림자가 일렁이며 한 형체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개미 형태의 생명체가 귀를 찢는 비명과 함께 부서진 벽을 뚫고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실리드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그쪽으로 향했지만 그는 심연에서 온 또 다른 졸병일 뿐이라며 무시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는 섬뜩한 깨달음에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평범한 병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의 눈은 공포로 커졌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공황에 빠진 그는 고 회장의 몸을 옆으로 내던지고 개미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그의 손에 서리로 된 낫이 나타났고 그 생명체가 도망치기 전에 베어버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다가가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낫은 결코 닿지 못했습니다. 한 손이 허공에서 낫을 붙잡았고 뼈를 으스러뜨릴 듯한 힘으로 칼날을 움켜쥐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군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더 이상 개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낫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쥔 채 그림자에 둘러싸인 형체가 서 있었다. 바로 진우였다. 그의 차갑고 꿰뚫는 듯한 눈이 서리 군주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실리드의 멱살을 잡고 그의 정체를 밝히라고 다그쳤다. 서리 군주는 숨가쁘게 심장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쇠약한 상태에서도 그는 진우 뒤의 괴물 같은 그림자 군단을 감지했고 갑작스러운 경계심에 시선이 가늘어졌다. 그는 진우를 그림자 군주라 칭하며 중얼거렸고 이렇게 방대한 군대를 모아놓고도 어째서 다른 군주들에게 더 일찍 손을 내밀지 않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진우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역력했고 그 순간 서리 군주는 마침내 고 회장이 싸움 중에 했던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진우가 간과했던 핵심이었단 걸 깨달으며 더욱 공포에 휩싸였다.
서리 군주의 입안에는 차가운 에너지가 빠르게 뭉쳐졌고 필사적인 몸부림 속에서 파괴적인 냉기 폭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우의 본능이 즉시 반응하여 발동되었습니다. 그는 정확히 제때 뒤로 몸을 날려 거대한 얼음벽이 눈앞에 솟아오르는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했습니다. 그 마법의 엄청난 압력은 그가 이미 의심했던 바를 확인시켜 주었다. 이 존재는 단순한 군주가 아니라 위험할 정도로 능숙한 마법 사용자라는 것을. 숨 돌릴 틈도 없이 진우는 마왕의 단검을 소환했다. 그가 앞으로 돌진하며 단 한 번의 정확한 일격으로 얼음벽을 산산조각 내자 쌍검이 불길한 빛으로 번뜩였다. 하지만 그가 다시 공격을 준비하는 순간 실리드는 방어가 아닌 항복의 의미로 두 손을 들며 뜻밖에도 싸움을 끝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서리 군주는 죽고 죽이는 싸움에 목숨을 걸러온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실리드의 차가운 시선이 진우 뒤 쓰러진 형체를 향했다. 그 순간 회장님이라는 깨달음이 섬광처럼 스쳤다. 진우가 고개를 돌려보니 피투성이의 고 회장님이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고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상태였다. 그러더니 실리드는 말없이 거대한 얼음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무력한 회장에게 얼음창을 날려 잔인한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진우의 눈이 불타오르며 즉시 지배자의 권능을 발동했고 공격을 멈추라고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알림창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서리 군주의 마법이 그의 명령에 저항한 것입니다. 그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땅을 박차고 튀어나간 진우는 온 힘을 다해 공기를 가르며 고 회장을 향해 맹렬히 돌진했습니다. 얼음창은 목표물에 접근하며 날카롭게 울부짖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일격을 위해 진우는 회장님 곁에 다가섰고 날아오던 창을 막아섰습니다. 금속과 서리가 격렬하게 부딪히는 굉음과 함께 창을 쳐냈습니다. 치명적인 무기는 방향을 틀어 대리석 기둥에 박혔다. 일단은 그를 구해낸 것이었다. 그러나 진우의 분노는 이미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그의 시선은 도발적일 정도로 침착하게 서서 지켜보고 있는 서리 군주에게 꽂혔다. 진우가 반격하기도 전 실리드는 등 뒤에 소용돌이치는 포털을 소환해 도주를 시도했다. 진우는 그가 무사히 도망치게 두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는 인벤토리에서 수많은 단검들을 꺼내 치명적인 칼날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단검 하나가 정확히 서리 군주의 어깨에 깊숙이 박혔고 군주의 몸은 고통으로 굳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고 분노가 표면 아래에서 끌어올라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갑게 선언하며 문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진우의 그림자가 다시 열리면 돌아오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악한 조롱과 함께 그는 죽어가는 회장을 가리키며 진우에게 주는 이별 선물이며 곧 자신의 군대에 합류할 시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어떤 창보다도 그의 심장을 더 깊이 꿰뚫었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다시 움직이기도 전에 군주는 줄어드는 포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부자연스러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법 장벽은 사라졌고 진우는 위협을 더 빨리 감지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고 회장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회장은 피에 젖은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이건 포션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가장 신뢰하는 소환수를 불렀습니다. 바루는 부름의 번개처럼 공간을 찢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진우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긴박했습니다. 바루는 그를 살리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충직한 소환수는 발톱 달린 손을 회장 가슴에 얹고 자신의 모든 마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치유의 빛이 뿜어져 나왔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이를 악물었죠. 그는 인벤토리에서 작은 유리병 최후의 수단인 생명의 성수를 꺼냈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그것을 사용하려 했지만 그 순간 떨리는 손이 올라와 그의 손목을 꽉 붙잡았습니다. 고 회장의 눈이 간신히 떠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고 갈라진 채 진우에게 멈추라 속삭였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죠. 진우는 저항하려 했지만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눈빛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감사의 말을 건넸습니다. 진우가 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듯이요. 그는 입에서 피를 흘리면서 절대자에 대해 그리고 저편에서 온 계시록,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지평선 너머의 싸움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진우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과 들어야만 하는 경고들이 있었다. 진우는 눈앞의 남자에게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동안 그의 모든 말을 기억하려 숨을 참았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진우의 손을 힘주어 잡으며 경고했습니다. 언젠가 어느 편에 설지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인류를 위해 남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고 회장은 목소리가 갈라지는 와중에도 젊은 세대와 함께 세상을 지키며 싸우고 싶었던 간절한 염원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육신은 이미 한계를 맞이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우를 만난 것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숨이 잦아들면서 마지막 진실을 이야기했다. 약해지고 꺼져가던 그의 심장은 오직 이 순간, 진우를 두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 그 모든 시간을 버텨온 것이었다. 결국 그의 손은 진우의 손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부드러운 쿵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 모든 게 끝이었다. 진우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존경했던 남자의 생기 없는 얼굴을 응시하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베르는 그의 옆에서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깨진 유리창 너머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제는 사라진 한 생명을 애도하기 위해 멈춘 듯 부드럽고 끝없이 슬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쏟아지는 빗속을 스쳐 지나가는 동안 전 세계의 화면에는 헤드라인이 떠올랐다. 브라질의 위대한 헌터, 조나스가 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대한민국 헌터 협회장이 심장을 꿰뚫려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리하여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호자로 추앙받던 크리스토퍼 리드, 조나스, 그리고 고건희의 이름이 이제는 사망자 명단에 기재되었다. 전 세계는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빠졌다. 뉴스엔 암울한 영상과 절망적 논평이 반복됐죠. 심지어 미국도 헌터 협회가 성명을 냈지만 커져가는 공포를 잠재우진 못했습니다. 인류는 언제나 헌터들에게서 구원을 찾았지만 이제 세계는 끔찍한 질문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누가 헌터들을 보호할 것인가? 고 회장의 장례식, 검은 우산 아래 조문객들이 모인 가운데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습니다. 하늘도 함께 슬퍼하듯 세상의 색을 앗아가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진우는 고개 숙인 채 미동도 않고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의 시선은 몇 걸음 떨어진 우진철 과장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날카롭던 기강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슬픔에 눈이 퀭했고 보이지 않는 무게에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상실감에 젖은 목소리로 진철은 진우의 막대한 힘으로도 어째서 회장님을 살리지 못했는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진우의 대답은 후회에 잠겨 나지막이 돌아왔습니다.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던 거죠. 더 이상 말은 없었습니다. 진철은 고개를 살짝 들어 빗물이 얼굴을 때리도록 내버려둔 채 잿빛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바로 어제 회장님께서는 미국 출장을 물으시며 어서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나 허망하게 떠나버리셨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조차 나누기 전에 삶이 그렇게 허무하게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진철은 회장님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해준 진우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건넸지만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차가움이 끓어오를 뿐 침묵 속에 맺어진 맹세만이 있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책임자를 찾아낼 테니. 빗줄기가 거세지자 진우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우진철을 향해 돌아섰고 빗소리를 뚫고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기자들을 모으라고 지시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기자회견은 1시간 안에 준비되었고 회견장은 이내 기자들의 목소리와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 찼다. 진우가 들어서자 소라는 즉시 멎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회견장은 조용해졌다. 모든 렌즈가 그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말은 힘이 있었다. 이제껏 인류가 본 그 어떤 존재보다도 지능적이고 교활하며 훨씬 강력한 몬스터 군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존재들은 대놓고 공격을 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표물을 고립시키고 공간을 차단하는 마법을 사용해 탈출과 지원을 막았습니다. 한 기자가 끝내 참지 못하고 고 회장을 죽인 그 괴물이 그들 중 하나인지 물었습니다. 진우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 사실을 확실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그 군집에 속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전 세계 모든 헌터에게 경고를 이었다. 자신이 표적이 될 것 같으면 동료들 곁에 있어야 한다고. 혼자 싸우는 건 죽음을 자초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지만 진우는 말을 하면서도 그 괴물이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과 스스로를 칭했던 이름, 즉 서리군주에 대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다른 군주들, 태초의 군주, 그리고 진우 자신인 그림자 군주도 존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가장 강한 헌터들조차 뛰어넘는 존재들이었고 그 어떤 누구도 이들과 맞설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의 침묵이 깊어지자 진우는 마지막 한마디로 말을 맺었습니다. 동료가 없는 자, 혼자 약하고 위태롭다고 느끼는 자는 한국 헌터 협회를 통해 그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그가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군주들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세상은 이제 예전 같지 않을 겁니다. 땅속 깊은 곳, 차갑고 어둑한 동굴 속에서 5군주가 침묵 속에 모여들었고 불안한 기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주변 공간이 뒤틀렸고 마침내 서리군주 실루드가 입을 열자 숨막히는 압박감이 고조되었다. 그가 말하자 다른 군주들이 그를 돌아보았다. 그림자 군주는 살아있으며 지금 지상 위를 걷고 있다고. 변신 군주 요그문트가 의심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중얼거리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떤 그릇도 그림자 군주의 힘을 담을 수 없었다. 용왕조차 지구에서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단 말인가? 하지만 서리 군주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자신이 직접 봤다고 했다. 그림자 군주는 살아있고 실제하며 한때 그들이 두려워했던 찬란한 빛의 조각보다 더 위험했다.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아무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서리 군주의 확신에 찬 말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다. 실루드는 감히 아무도 말 못했던 제안을 했다. 아직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 그림자 군주를 공격해야 했다. 그게 유일한 기회였다. 그는 결의에 찬 목소리로 그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철체 군주 타르나크는 실루드의 생각에 코웃음치며 헛소리 취급을 했다. 그는 9군주 중 가장 강한 자에게 싸움을 거는 건 용기가 아니라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 실루드를 깨우쳐 주었다. 그는 파괴의 군주이자 용왕이 돌아올 때까지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부상당한 어깨의 통증에 실루드는 눈을 번뜩였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들은 군주이지 다른 이의 힘 뒤에 숨는 하인이 아니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할 것이다. 인간의 그릇은 이용할 수 있는 약점이었다. 그러나 타르나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100여 매 군주가 어떻게 되었는지 상기시켰다. 그림자 군주가 단 한 번의 명령으로 그를 속박해 영원한 육신을 말없는 노예로 만들었으니 타르나크는 같은 운명을 겪지 않으려 했습니다. 요그문트도 차갑고 냉담한 어조로 동의했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처럼 쓰러지려 모험하지 않았죠. 그건 무가치한 위험이었어요. 야수 군주 라케는 그들을 겁쟁이라 부르며 분노에 차 으르렁거렸다. 그는 그림자 군주의 권능조차도 진정한 군주들을 본래 모습 그대로 자신의 하인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타르나크는 라켄에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림자 군주와 관리자가 이제 함께 움직인다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더욱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했다. 복제하고 재창조하여 도구처럼 활용할 수 있었기에 굳이 군주들을 직접 노예로 만들 필요는 없었다. 타르나크는 더 이상 말없이 어두운 차원의 문을 열고 공허 속으로 사라졌다. 요그문트가 그 뒤를 따랐고 이제 셋만 남았다. 라켄은 눈을 가늘게 뜨고 실루드를 똑바로 마주하며 그림자 군주에게 아직 인간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는 증거를 대라고 요구했다. 실루드가 단검을 꺼내자 칼날에서 병적인 기운이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그가 전투 중에 독이 묻은 단검에 찔렸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그림자 군주인 아스본에게는 이런 것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역병 군주 케레샤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독 따위는 그림자 군주에게 어울리지 않는 하찮은 수단이라며 경멸조로 읊조렸다. 만약 그가 진정으로 모든 힘을 다뤘다면 인간적인 비겁함에 기대지 않고 순수한 힘으로 실리드를 짓밟았을 것이다. 실리드의 시선은 그들 사이를 바쁘게 오갔다. 그릇에는 여전히 한계와 약점이 있었다. 그것이 그들의 기회였다. 그는 다시 물었다. 자신과 함께 하겠냐고. 이번에 라켄은 피에 굶주린 눈을 번뜩이며 입꼬리를 활짝 올렸다. 케레샤는 긴장감에 맞춰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인간의 그릇은 그들의 흥미를 돋우었고
그렇게 세 군주는 대담하게 그림자 군주에게 도전해 그를 죽이기로 결정했다. 한편 지상에서는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비와 함께 도시 전체의 침울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우뚝 솟은 고층 빌딩 꼭대기, 진우는 쏟아지는 비에 흠뻑 젖은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의 날카롭고 단호한 눈은 아래 도시를 샅샅이 훑으며 서리 군주의 마법이 남긴 희미한 흔적이라도 찾으려 했지만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실리드가 본 모습을 드러냈던 순간을 떠올렸고 그것은 거인 군주가 전한 사실과 정확히 일치했다. 본래의 상태를 지닌 군주와 지배자들은 그림자로 변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그의 추적 수단인 그림자가 이제 소용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바람이 울부짖는 속에서도 진우의 눈은 결심으로 빛나며 굳건히 유지되었다. 사냥하는데 그림자는 필요 없었다. 사냥꾼으로 있는 한 먹잇감은 놓치지 않을 테니까. 도시 건너편 한국 헌터협회 깊숙한 곳의 회의실은 침울한 얼굴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고건희 회장의 사망 후 일주일이 흘렀으나 상석은 여전히 섬뜩할 정도로 비어 있었다. 후임자를 지명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한 고위 임원이 마침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협회가 언제나 거대 길드들의 균형을 잡아주는 힘의 상징인 S급 헌터에 의해 이끌어져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인물이 없다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었다. 다른 임원은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신중하게 반박했다. 리더십은 단순히 등급의 문제가 아니었다. 긴 토론 끝에 마침내 한 이름이 추천되었다. 우진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었고 정말이냐고 반사적으로 물으며 눈을 살짝 크게 떴지만 이 사회는 굳건히 입장을 유지했다. 아무도 고인된 회장보다 그와 더 가까이 일하지 않았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고 회장의 경험뿐만 아니라 그의 가치관까지 물려받았다. 그리고 수많은 결정적인 순간에 보여준 그의 리더십은 협회 전체의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진철은 자신보다 더 자격 있고 연륜 있고 강하고 더 적합한 사람들이 있다며 망설였다. 자신은 S급이 아니었다. 그는 준비되지 않았다. 허나 회장이 꼭 S급이어야 할 필요는 없음을 이사회는 재빨리 분명히 했다. 중요한 것은 신뢰였고 진철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으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단 한 사람, 성진우로부터도 신뢰를 받고 있었다. 그들은 그를 압박하지 않았다. 그저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다. 그리고 긴 침묵이 흐른 뒤 진철은 마침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그의 어깨에 지워진 유산의 무게를 인정했다. 같은 시각 저 멀리 바다 건너편에 위치한 스캐빈저 길드 본부 깊숙한 곳에서 토마스 안드레는 로라와 함께 길드의 삼엄한 경비가 있는 지하층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이곳에 마지막으로 온 지 정말 오래됐다며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가 돌벽에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금고 입구의 경비병들은 토마스의 등장에 깜짝 놀라 차렷 자세를 취했지만 토마스는 웃으며 그들에게 긴장을 풀라고 손짓했다. 그는 중요한 일로 왔다고 말했다. 그가 스캐너에 엄지손가락을 대자 낮은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리며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로라는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채 주위를 둘러보며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녀는 이곳에 보관된 걸 정말 넘겨줄 거냐고 나지막하고 불확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토마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진우가 자신과 길드를 위해 해준 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며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방 안, 봉인된 진열장에 가까워지자 불길한 기운이 공기 중에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이 다가서자 천장의 불빛이 살짝 깜빡거렸고 로라는 전 세계에 이런 단검은 단 2개뿐이라고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그 희귀성은 전설을 넘어 역사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토마스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런 무기는 유리관 속에서 잠들라고 있는 게 아니라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빛이 유리에 비치자 그 안의 칼날들은 쌍둥이 단검처럼 빛났고 살아있는 피처럼 고동치는 진홍빛 날과 회색 손잡이가 인상적이었다. 억제된 힘을 내뿜으며 놓여있는 그것들은 마치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강한 손길을 기다리는 듯했다. 한편 한국의 아진 길드 사무실 밖에는 인파가 몰려들었다. 믿을 수 없다는 속삭임이 사람들 사이로 들불처럼 빠르게 번져나갔다. 세계 최강 헌터인 토마스 안드레가 이 작은 길드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듯 비현실적인 느낌이었죠. 사무실 안에서 진호는 거대한 골리앗처럼 보이는 인물 앞에서 가까스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뻣뻣하게 앉아 있었다. 억지 미소로 긴장감이 가려지지 않았고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다른 직원들도 토마스 안드레가 마치 일상인 것처럼 사무실에 들어온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했다. 단순히 토마스의 존재감 때문만이 아니라 독일 최고의 헌터인 레나르트 니어만도 함께 있었기에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도착 2시간이 지났는데도 진우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진호는 최대한 침착해 보이려 애쓰며 제발 사장님이 전화를 받기를 속으로 빌면서 다시 한번 번호를 눌렀다. 레나르트 니어만은 표정 없는 얼굴로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희미한 좌절감이 언뜻 비쳤다. 그는 오늘 진우를 만나기는 할 수 있을지, 특히 토마스까지 이미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말이다. 그 옆에서 로라는 침착하면서도 정확하게 통역했다. 그녀의 상사는 진우가 사무실에 거의 오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혹시 그가 어딘가 레이드에 휘말린 건 아닌지 추측하고 있었다. 진호는 불안하게 고개를 끄덕여 로라의 의심을 확인해 주었고 진우가 어디 있을지 곰곰이 생각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스르륵 열리며 진우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가 나타나자 직원들은 안도감을 느꼈다. 진호는 벌떡 일어나 비틀거리며 상사에게 달려갔다. 그는 왜 전화를 받지 않았냐고 물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진우는 헝클어진 모습에도 불구하고 차분함을 유지한 채 최근 연이어 발생한 게이트들 때문에 매우 바빴다고 담담히 이야기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토마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남자 특유의 여유로운 자신감으로 다가왔다. 그가 진우에게 건넨 인사에 방 안에는 순간 긴장감이 흘렀다. 가까이 서 있던 진호는 바뀐 분위기를 느끼고 두 사람이 사무실에서 당장이라도 충돌할까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진우는 토마스에게 한국에 온 이유를 물었다. 토마스는 웃으며 팔이 나으면 함께 식사하자는 약속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그는 진우에게 귀한 선물을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진우는 선물이라는 말에 놀라 눈썹을 치켜떴다. 토마스는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제안했다. 그가 든 건 공적인 자리에서 줄 만한 물건이 아니었다. 진호는 엿듣자마자 직감적으로 불안해하며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게 혹시 함정이라면 어쩌지? 하지만 진우는 다른 헌터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레나르트가 앞으로 나와 정중히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진우는 즉시 레나르트가 일종의 보호 임무를 의뢰하러 왔을 거라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더 캐묻기도 전에 토마스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진우를 데리고 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가 더 중요함을 은근히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레나르트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 2시간 넘게 기다렸으니 대화에 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토마스의 싸늘한 시선 한 번에 입을 꾹 다물었다. 그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했다. 앞으로 이어질 대화는 기밀이었고 레나르트가 낄 자리가 아니었다. 속으로는 레나르트의 분노가 끓어올랐다. 이렇게까지 밀려나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진우가 미국 헌터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힘의 차이가 명백하다는 것을 느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각자의 수행원들과 함께 조용한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다. 토마스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다. 손가락을 튕기자 경호원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나섰다. 그는 지난번 만남에서 자기 길드원들의 목숨을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임을 분명히 했다. 가방이 찰칵 소리와 함께 열리자 거대한 비늘에 박힌 치명적인 단검 2자루가 드러났다. 진우의 시선이 그 단검에 고정되었고 즉시 그 재료를 알아봤다. 그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 무기는 카미쉬의 잔해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토마스는 그의 빠른 인지에 감탄하며 확인해 주었다. 진우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채 소리내어 되물었습니다. 카미쉬의 시체는 헌터국에서 엄중히 지키고 있었던 것 아니었나요? 토마스는 미국이 그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지만 자신도 카미쉬의 잔해 중 일부를 챙겨두었다고 설명했다. 전투 중에 용의 가장 큰 송곳니를 뽑아서 기념품으로 간직해왔다는 것이었다. 그는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결국 그 송곳니로 단검 한 쌍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검으로 만들기엔 너무 짧았지만
이중 무기로는 완벽했다. 그때는 이 무기가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지 몰랐지만 이제야 제 주인을 찾은 것 같다고 믿었다. 진우가 케이스에서 단검 하나를 꺼내들었다. 그 무게감, 칼날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운은 실로 엄청났다. 눈앞에 시스템 창이 번개처럼 나타나더니 무기 이름인 카미쉬의 분노와 더불어 무려 1500이 넘는 엄청난 공격력을 드러냈다. 그는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이전에 그 어떤 무기를 휘둘러 봤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마왕의 단검은 장난감처럼 느껴졌다. 진우는 가볍게 몇 번 휘둘러 보고는 이 단검이 심상치 않음을 바로 알아챘다. 마치 양손에 대검을 쥐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맞은편 토마스가 눈썹을 치켜올리며 진우에게 경고했다. 아무리 엄청난 내구력을 가졌다 해도 저 칼날은 쉽게 뚫을 수 있을 거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이다. 그는 진우에게 자신에게 써볼 거냐고 초조하게 물었다. 진우는 잡은 손에 힘을 풀고 무기를 내렸다. 마치 무기가 새로운 주인을 알아본 듯 칼날을 감싸던 검붉은 기운이 사라졌다. 방 안은 고요해졌고 에너지는 폭풍 전야처럼 감돌았다. 토마스는 진우에게 돌아섰고 옅은 미소를 지으며 선물이 마음에 드는지 물었다. 진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과연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토록 엄청난 아이템을 받아도 괜찮을지 토마스에게 물었다. 토마스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에게 그 단검은 진우의 도움에 비하면 사소한 대가였다. 마침내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하고는 조심스럽게 단검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에 비친 만족감에 토마스는 희귀한 기쁨을 느꼈고 몸을 뒤로 젖히며 흡족해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못했다. 갑자기 두 헌터는 굳어버렸다. 무시할 수 없는 위험의 파도가 밀려오자 두 사람의 감각이 경고를 보냈다. 토마스는 진우를 돌아보며 그 역시 느꼈는지 낮고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짧게 끄덕였고 둘은 곧장 가장 가까운 창문으로 내달렸다. 창밖의 서울 시내는 완전히 정지했고 차들은 길거리에 멈춰 서 있었다. 사람들은 얼어붙은 채 창백하고 생기 없는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하늘이 변하고 있었다. 단순한 압박감이 아니었다. 더욱 깊은 무언가였다. 진우는 그들이 느꼈던 거대한 마력의 실체를 보자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이것이 그것의 진짜 모습이었다. 옆에서 토마스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지금껏 본 중 가장 거대한 게이트였고 카미쉬 게이트보다도 훨씬 컸다. 그의 불신은 머릿속을 스쳐가는 생각들을 그대로 반영했다. 논리가 산산조각 났다. 현실 자체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땅 위에서는 놀란 구경꾼들이 휴대폰으로 이 비현실적인 순간을 담으려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기자들도 모여들어 목소리에 긴급함이 묻어나는 업데이트를 방송하고 있었다. 그들은 게이트의 전례 없는 규모를 강조했다. 이것은 마수가 출연한 일에 기록된 것 중 가장 거대한 규모였다. 세계 다른 곳에서는 닥터, 하늘에 축적되는 엄청난 양의 마력을 오랫동안 경고해왔던 벨저 박사는 점증하는 전 세계적 우려에 대해 마침내 발언했습니다. 그에게 한국의 게이트는 단독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조였다. 그는 다른 나라들도 이런 거대한 게이트가 곧 나타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한 기자가 이번 사태에 대응할 가장 현명한 방책이 무엇인지 묻자 마수와 게이트 현상에 대한 모든 전문 지식에도 불구하고 벨저 박사는 암울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재앙으로 번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엄숙한 요청뿐이었죠. 한편 진우는 카이세를 타고 하늘을 날아 도시 위로 거대하게 솟아있는 게이트를 향해 곧장 나아갔습니다. 카이셜이 아래를 활공하는 동안 진우는 하늘을 훑어보며 그 거대한 존재의 크기와 존재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더 다가갔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그를 공중에서 막아세웠습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장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진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보이지 않는 힘을 분석했다. 이건 보통이 아니었다. 최상급 각성자 헌터라도 부술 수 있는 그런 장벽이 아니었다. 불길한 예감에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만약 이 게이트 안에 지금까지 마주했던 그 어떤 존재들보다도 더 위험한 것들이 있다면 그의 친구들과 가족, 그리고 그가 아끼는 모든 이들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 순간 주머니 속 진동이 그를 현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기다리던 전화벨이 울린 것입니다.
전화를 건 건 한국 헌터협회 우진철 신임 협회장이었고 그는 헌터국의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헌터국은 위성 스캔을 마친 상태였죠. 행성 곳곳을 조사했으나 다른 게이트 흔적은 없었다. 서울 상공에 나타난 이 거대한 이상 현상이 유일했다. 진우의 머릿속은 그 의미를 파헤치느라 복잡하게 돌아갔다. 게이트가 갑자기 나타난 후 3시간 동안 세상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다. 다른 곳에서는 단 하나의 새로운 게이트도 열리지 않았다. 이건 우연일 리가 없었다. 더 거대하고 잘 짜인 무언가가 펼쳐지고 있었다. 우진철은 당국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게이트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다고 진우에게 알렸습니다. 그는 진우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직접 물었고 진우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그는 굳은 결의에 찬 목소리로 저 게이트에서 무엇이 나오든 그 자리에 서서 맞서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전화를 끄는 그는 핸드폰을 집어넣고 다시 한번 위를 올려다보았다. 게이트는 움직임 없이 위협적으로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 늦은 시간, 진우는 헌터협회 체육관에 발을 들였다. 그 공간은 이미 격렬한 스파링 훈련을 위해 완벽히 준비되어 있었다. 바로는 망설임 없이 번개 같은 속도로 돌진했고 그의 팔다리는 흐릿한 잔상만 남긴 채 공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진우는 침착하고 집중한 채 모든 공격을 가볍게 피했다. 바로가 맹렬한 기세로 다시 돌진하며 턱을 크게 벌려 일격을 가하려 했지만 진우는 공중에서 그 공격을 가로막고 한 손으로 턱을 잡아챘다. 순간 바로는 몸이 굳어 얼어붙었고 그의 겹눈은 놀라움으로 깜빡였다. 왕의 힘이 자신의 힘을 이렇게 압도적으로 능가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진우는 바로를 침착하게 보며 정말 최선을 다하냐고 조용히 물었다. 그 말에 찔렸는지 바로는 즉시 한쪽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진우는 바로에게 이건 그저 몸풀기에 불과하며 자신에게 진정한 도전을 줄 수 있는 자는 바로뿐이라고 안심시켰다. 그 인정에 바로는 깊은 경외심에 사로잡혀 머리를 더 깊이 숙였다. 그러고는 진심을 다해 변함없는 충성을 맹세했다. 진우는 바로의 과장된 태도에 살짝 민망했는지 그가 요즘 들어 감정 표현이 너무 풍부해졌다며 가볍게 웃어넘겼다. 그러고는 이내 분위기를 떨쳐내고 진우는 다시 자세를 잡고 집중하며 계속하자는 신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사령관 등급까지 오른 바로는 날카로운 괴성을 지르며 날개를 에너지로 진동시키며 공중으로 솟구쳤다. 그는 미사일처럼 내려와 치명적인 정밀함으로 베었지만 진우는 움찔하지도 않고 피했다. 진우가 손에 잡히지 않는 유령처럼 움직이자 바로의 공격은 계속해서 헛스윙했다. 바로가 왼쪽 훅을 날리자 진우는 팔꿈치를 들어 가볍게 막아냈다. 진우는 바로가 사령관으로 진화하면서 얼마나 강해졌는지 확인하며 그의 성장을 인정했고 둘의 대련은 더욱 치열해졌다. 바로의 속도는 더 빨라졌고 공격은 더 거세고 절박해졌다. 하지만 아무리 맹렬한 공격이 쏟아져도 진우는 그 사이를 춤추듯 넘나들며 바로의 성장과 자신의 한계를 동시에 시험했습니다. 그때 진우의 반격이 시작됐다. 강력한 왼쪽 훅이 바로의 가슴에 정통으로 꽂히자 개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진우는 군단에는 사령관이 단 한 명뿐이라고 차갑지만 단호하게 상기시켰다. 이그리트와 그리드가 총 군단장급에 가까워지고 있으니 그들이 그 자리를 놓고 도전할 날도 멀지 않았다. 그 생각에 바로의 눈이 이글거렸다. 자존심이 활활 타올랐다. 그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포효를 내뱉었고 그 소리는 체육관에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려 다시 분노의 차경기에 달려들었다. 모든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던 진우는 조용히 무언가를 깨달았다. 바로는 비록 자신의 군대에서 가장 강한 존재였지만 앞으로 닥쳐올 위협에 맞서기에는 아직 힘이 부족했다. 진우가 마지막 일격을 날려 바로를 체육관 반대편으로 날려보내면서 대련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소환수는 방을 흔들며 먼 벽에 쿵 하고 부딪혔다. 금이 간 벽에 기댄 채 바로는 경외감에 사로잡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다시 한번 자신의 왕이 지닌 거대한 힘을 인정했다. 진우는 바로의 신파극 같은 태도에 헛웃음을 지으며 이제는 사극 채널을 차단해야겠다고 농담하며 고개를 흔들었다. 그 말에 당황하고 슬픔에 잠긴 바로는 제발 그것만은 가져가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듯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대련이 끝나자 진우는 체육관을 천천히 둘러보며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곳은 완전히 박살나 있었다. 휴대폰을 꺼내 회장에게 전화를 건 그는 아무렇지 않게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의 개미 그림자 병사들에게 수리를 맡기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도시 반대편 서울의 한 고층 호텔에서 토마스 안드레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가득 메운 거대한 게이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것의 기분 나쁜 존재감은 하늘을 지배했고 그 그림자는 이곳까지 닿아 있었다. 그의 곁에는 늘 충직한 비서인 로라가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대피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고 국제선이 모두 중단된 상황에서 토마스가 왜 남기로 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었다. 토마스는 게이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에 끌렸다고만 했다. 그에게 두려움은 없었고 깊은 호기심만 존재했다. 저 균열 너머 미지의 무언가가 그를 불렀죠. 그건 그가 통제할 수도 소유할 수도 없는 것이었기에 더욱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니고 있었죠. 토마스에게는 이제 와서 발길을 돌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라는 헌터국이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 문에서 나올 것과 세상에 일어날 끔찍한 일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저 잔에 든 와인을 휘저으며 나지막이 웃을 뿐이었죠. 그는 자신감에 차서 진우의 곁보다 더 안전한 곳은 우주에 없다고 호언장담했어요. 하지만 그 허세 뒤에는 토마스가 알고 있는 진실이 숨겨져 있었죠. 만약 저 게이트에서 곧 나타날 무언가를 막지 못한다면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테니까요.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에서 그는 이것이 인류의 종말을 고하게 될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이 될지 궁금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는 경적 소리와 바쁜 발소리가 건물에 울려 퍼져 거리가 긴장감으로 팽팽했습니다. 대피 명령이 한창 내려지고 있었고 헌터협회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모든 것 위로 고층 빌딩 꼭대기에 홀로 앉은 진우는 하늘에서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검은 게이트에 시선을 고정한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많은 생명이 달린 일이었고 수많은 위협을 겪었음에도 이번만큼은 더없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생각에 잠겼던 그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만약 이번 싸움이 정말 마지막이 된다면 과연 누구와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할지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편 조용한 도장에서는 목검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차혜인은 우아하게 몸을 움직이며 훈련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진동이 울리자 움직임이 멈칫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 화면을 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짧은 통화 시간 동안 무슨 말을 들었는지 그녀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녀는 사범에게 다가가 급한 일이 생겼다며 자리를 비워도 될지 물었다. 사범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조용히 인사하고 떠났고 가슴속엔 조용한 결심이 싹 텄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심 속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구석에 위치한 놀이공원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 위태로운 평화 속에서 군중들 사이로 파문이 일었다. 예리한 눈들이 나란히 걷고 있는 진우와 혜인을 발견했고 그들의 평범한 발걸음은 수군거림을 자아냈다. 유명한 S급 헌터 둘이 데이트하는 것 아니냐며 몇몇은 조용히 감탄하며 흥분해서 속삭였다. 진우는 머리 위로 닥친 위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원을 가득 메운 인파에 놀라며 주위를 둘러봤다. 그의 옆에서 혜인은 시선을 아래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붉어진 뺨으로 조용히 입을 열며 이런 곳을 좋아하는지 나지막이 물었다. 진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게 이런 곳을 특별히 좋아하지는 않지만 언젠가 한 번쯤은 꼭 경험해보고 싶었다고 대답했다. 혜인은 그저 호기심 때문에 이런 곳에 왔냐며 그를 약간 어리둥절하게 쳐다보았다. 진우는 희미하게 웃으며 그녀가 유일한 친구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담긴 따스함에 그녀는 순간 걸음을 멈칫했다. 그는 설계자와의 싸움을 언급하며 과거사를 꺼냈다. 혜인은 그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의식이 있을 줄은 모르고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하며 얼굴을 붉혔다. 진우는 귀가 꽤 밝다며 그녀를 놀렸다. 혜인은 여전히 창피한 듯 나지막이 무언가 중얼거리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녀의 호기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망설임이 섞인 목소리로 그 던전의 미스터리에 대해 물었다. 진우는 잠시 군중에게 시선을 두었다가 아직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스스로도 정리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혜인은 그의 대답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공원 곳곳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그림자들에게로 향했다. 진우의 정의 그림자 병사들은 동상처럼 서서 그들 주위에 보이지 않는 벽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 눈에 띄지 않겠냐며 조심스레 물었다. 그는 괜찮다며 편안하게 답했다. 그 순간 긴장을 풀자 혜인은 이렇게 가벼운 기분을 느껴본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깨달았다. 책임감도 없고 괴물도 없고 그냥 걷기만 하는 것. 진우 옆에 있으니 항상 짊어지고 있던 압박감이 스르르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의 존재는 뭔가 달랐다. 단순히 편안함을 넘어 그녀의 마음을 단단하게 잡아주었다. 하지만 진우는 놀이기구에 눈길을 주었다. 그는 혜인에게 놀이기구를 타보겠냐고 물었고 그녀는 조금 과하다 싶게 신이 나서 답했다. 그가 제안할 때마다 그녀는 웃으며 끄덕였다. 진우는 곧 그녀 역시 이런 곳에 와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걸로 결정됐다. 혜인이 모든 걸 해보고 싶어 하면 전부 다 할 생각이었다. 처음엔 롤러코스터를 탔지만 둘 다 미동도 없었죠. 그 다음은 드롭타워였는데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요. 세 번째는 귀신의 집이었어요. 구석구석에서 귀신들이 튀어나왔지만 놀래키는데 계속 실패하자 귀신들도 스스로를 의심하며 혼란스러워하는 눈치였다. 결국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간식을 손에 들었다. 혜인이 음료를 한 모금 마시는 동안 진우는 즐거운지 물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는 했지만 목소리에는 뭔가 확신이 없었다. 진우는 살짝 등을 기댄 채 놀이기구들이 별로 스릴 넘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혜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말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가 웃으며 더 재밌는 걸 해보겠냐 물었다. 혜인이 무슨 말인지 몰라 눈을 깜빡이는 순간 그들의 발밑 세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활짝 열렸죠. 카이셀이 구름 위로 높이 솟아올랐고 그 날개는 힘들이지 않고 우아하게 바람을 갈랐다. 엄청난 짜릿함에 압도된 혜인은 꽉 붙잡았고 머리카락이 얼굴 주위로 휘날렸다. 이 높이, 이 속도, 놀이기구와는 비교도 안 되는 것들이었다. 해가 지자 바람은 부드러워지며 따뜻하고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하늘은 주황빛과 호박빛으로 끝없이 펼쳐졌다. 혜인은 진우를 돌아보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놀이공원에 왜 가는지 조용히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는 놀이공원이 아버지가 사라진 게이트 위에 세워졌다고 말했다. 그저 한 번이라도 그곳에 가보고 싶었다고. 혜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그녀는 진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감사의 마음이 담긴 부드러운 포옹으로 그를 감쌌다. 진우는 미동도 없이 침묵이 모든 것을 대신하게 두었다. 얼마 후 진우는 아직 보여주고 싶은 것이 남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터 협회 밖은 불안한 기운으로 술렁거렸다. 중년의 헌터 한 명이 본부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막 비급으로 승급했고 그 사실에 조용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축하할 생각에 잠겨 길을 걷던 그는 누군가와 세게 부딪히는 바람에 그제야 꿈에서 깨어났다. 얼굴에 짜증이 가득 번진 채 자신을 친 사람에게 소리치려 몸을 돌렸지만 이상하게도 목구멍에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야만적이고 괴물 같은 기운을 내뿜는 거대한 인물이 서 있었다. 남자는 야수 군주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숨이 턱 막혔다. 자신이 누구와 마주하고 있는지 그 존재가 무엇인지 아직 깨닫지 못한 채였다. 놀란 구경꾼들이 모여들고 긴장감 속에서 불꽃처럼 속삭임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최근의 성과에 한껏 고무된 헌터는 물러서기를 거부했다. 그의 목소리는 억지로 끌어올린 자신감으로 가득 차 야수에게 어딜 보고 다니느냐 그리고 밀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다그쳤다. 하지만 라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턱은 쩡하고 크게 벌어져 상어처럼 뾰족한 이빨들이 드러났고 붉게 빛나는 두 눈은 헌터를 향해 단단히 고정되었다. 잠시 후 역겨운 뼈 쓰러지는 소리와 살점이 찢어지는 질척한 소리가 허공을 채웠다. 눈 깜짝할 새 비급 헌터는 통째로 잡아먹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의 피가 아스팔트에 흩뿌려졌다. 주변이 온통 혼란에 휩싸이자 주위 헌터들의 영혼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라카는 공포를 만끽하며 붉게 물든 입술로 미소를 더욱 깊게 지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돌진하여 차를 조약돌처럼 공중으로 던졌고
충돌심하다 금속과 불꽃이 거리에 흩뿌려졌다. 한 헌터는 미처 몸을 돌릴 틈도 없이 날아오는 차량에 깔려버렸다. 라칸의 목에서는 포효가 터져나왔다. 크고 원초적인 분노로 가득 찬 괴물 같은 소리가 천둥처럼 도시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록 짐승의 언어였지만 죽음처럼 선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그는 사냥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감히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자의 살과 뼈를 찢고 삼켜버리겠다고 맹세했다. 야수 군주는 용기가 있다면 누구든 앞으로 나와 자신을 막아보라고 소리쳤다. 한편 협회에서는 우진철 회장이 그 소식에 벌떡 일어섰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갈라지는 목소리로 상황 보고를 요구했다. 창백하게 질린 직원은 아직 사상자 수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더듬거리며 보고했다. 이게 무엇이든 간에 나타난 이후로 멈추질 않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심각해지는 위기에 맞서 싸우는 우진철의 속은 답답함으로 타들어갔다. 곧 닥쳐올 던전 재앙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이제는 이 야수까지 난데없이 나타난 것이다. 그는 목소리가 굳어지는 채로 진우의 행방을 다급히 물었지만 직원은 아무도 그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를 악문 우진철은 필요하다면 직접 야수를 상대할 각오로 문을 향해 움직였다. 하지만 그가 떠나기도 전에 한 직원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들어왔다. 누군가 나타났는데 그 야수의 힘에 버금가는 헌터였다. 우진철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진우가 도착했는지 물었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 진우가 아닌 마침 근처에 있던 세계적인 헌터가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그 순간 밖에서는 레나르트 니어만이 서울의 강림한 악몽과 마주하고 있었다. 독일 최강 헌터는 라칸의 발걸음마다 땅이 울리는 것을 느꼈다. 공기 중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했고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의심이 그의 생각을 파고들려 했다. 레나르트는 턱을 굳게 다물고 전투를 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그가 괴물을 향해 움직이려던 바로 그 순간 토마스 안드레가 뒤에서 다가왔다. 그의 거대한 모습은 야수 군주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힘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레나르트에게 물러서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그의 싸움이 아니었고 만약 움직이지 않으면 방해만 될 뿐이었다. 한편 서울의 혼란과 멀리 떨어진 시골엔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조용한 식당 안은 부드러운 접시 소리와 갓 만든 아침 식사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진우는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전화기가 끊임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가 간단히 인사를 건네며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 우진철 회장의 다급하고 겁에 질린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는 괴물이 갑자기 나타나 무시무시한 위력으로 도시를 휩쓸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우는 표정을 굳히며 던전 브레이크가 아직 며칠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철은 사실이라고 확인시켜 주었죠. 이 괴물은 게이트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독으로 나타나 이미 길드 하나를 전멸시킨 괴물이었고 그들이 대비했던 상황이 아니었다. 진우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의심스러운 상황을 보고하도록 서울 전역에 그림자 병사들을 배치해뒀는데 아무런 경고도 없었다. 연결을 시도했지만 침묵만 감돌았다. 연결은 희미했고 그림자들의 목소리는 마치 벽 너머 속삭임처럼 멀고 흐릿하게 들려왔다. 그림자 교환 소환 좌표마저 사라진 상태였다. 무언가 그들을 막고 있었다. 강력하고 의도적으로. 진우의 표정은 어두워졌고 두려움을 확인할 단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 괴물에겐 그림자가 있었을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진철은 아니라고 확인해 주었다. 그 생명체는 진우의 감각까지 완벽히 숨겼다. 서울에서 레나트는 토마스 안드레가 괴수를 향해 자신 있게 걸어가는 것을 봤다. 주변 헌터들은 골리앗이 전장에 발을 들여 라이칸과 맞서는 모습을 경외감에 차서 바라보았다. 긴급함을 감지한 토마스는 즉시 민간인 대피를 명령한 후 눈앞의 적에게 모든 신경을 쏟아부었다. 군주는 자신 앞에 있는 위협을 알아채고 뒤틀린 미소를 크게 지으며 망설임 없이 덤벼들었다. 거대한 발톱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토마스의 가슴을 갈랐지만 그 공격은 그의 움직임을 거의 늦추지 못했습니다. 토마스는 근육을 뒤틀며 라이칸의 머리가 옆으로 돌아갈 정도의 뼈를 부수는 강펀치로 반격했다.
토마스가 파고들자 갈라진 땅에서 먼지가 폭발하듯 솟구쳐 올랐고 쉴 새 없이 또 다른 파괴적인 공격이 이어졌지만 라이칸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야수는 흥분한 듯 보였습니다. 토마스는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군주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길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그 충격은 주변 건물을 뒤흔들었고 자네들은 사방으로 튀어올랐죠. 두 거인의 격렬한 충돌이 한창이던 그 순간 최종인 회장은 다급한 표정을 한 채 자신의 차량에서 급히 내려 현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눈앞의 아수라장을 훑어보며 대피 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했다. 부하 직원이 재빨리 다가와 대피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악마 길드와 백호 길드를 포함한 다양한 길드 소속의 헌터들은 민간인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인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해 있었죠.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속이 뒤틀리는 듯한 압도적인 기운을요. 눈앞의 마수가 뿜어내는 존재감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종류였죠. 제주도 레이드에서도 이런 압도적인 공포감은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멀리서 도시를 파괴하는 전투를 지켜보며 그는 토마스 안드레가 어떤 괴물과 싸우는지 궁금해하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토마스는 파괴의 중심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력을 다한 주먹이 야수 군주의 턱에 장렬했고 그 충격으로 야수는 뒤로 멀리 나가떨어져 아스팔트에 깊은 흉터를 남기며 건물에 처박혔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그 충격에 금이 갔지만 괴물을 쓰러뜨리기엔 역부족이었죠. 숨 돌릴 틈도 없이 라이칸이 먼지 속에서 무시무시한 속도로 나타났다. 그 거대한 괴수의 몸뚱이가 눈 깜짝할 새 돌진해 그의 머리가 무시무시한 기세로 토마스의 몸통을 들이받았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자세를 잡은 토마스는 땅에 발을 단단히 박아 돌벽처럼 충격을 흡수했고 곧바로 라이칸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고함과 함께 그는 야수를 공중으로 던져버리고 강력한 스플렉스로 내리꽂았습니다. 공격의 충격으로 주변 땅이 산산조각 났지만 그걸로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라이칸은 눈 깜짝할 새도 없이 반격에 나섰고 괴물 같은 힘으로 토마스의 턱에 강력한 발차기를 내리꽂았습니다. 그 일격에 토마스는 미사일처럼 튕겨나갔고 뒤로 파편이 격렬히 흩날렸습니다. 가볍게 착지한 라이칸은 의기양양하게 서서 웃었다. 턱에 털에 피가 엉겨붙은 채 찰나의 우위를 만끽했다. 하지만 토마스는 눈 하나 깜짝 안 했다. 그는 잠시 후 두 발로 착지했고 야수 군주를 노려보며 결의에 찬 표정으로 강화 스킬을 발동시켰습니다. 백윤호가 이끄는 백호 길드가 드디어 토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저지 작전에 합류하려던 찰나 엄청난 것이 근처 땅에 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거리에 거대한 파동이 일었다. 백윤호는 살짝 비틀거리며 피어오르는 먼지 구름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 속에서 라이칸의 거대한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가슴을 짓누르는 폭풍처럼 느껴질 정도로 짙고 위협적인 기운을 뿜어내자 백윤호는 숨이 턱 막혔다. 지금껏 마주했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숨막히는 만화였다. 그의 시선이 전장을 훑고 지나가다 마침내 또 다른 거대한 인물에게 닿았는데 그는 완전 무장한 채 굳건히 서 있는 토마스 안드레였다. 눈앞에 펼쳐진 격돌의 규모에 백윤호는 할 말을 잃었다. 강력한 존재들을 보긴 했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다. 토마스는 백윤호의 팀을 발견하고는 어서 피하라는 듯 소리치며 손짓했다. 앞선 전투는 그들이 끼어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라이칸의 살기가 공기를 가득 메웠다. 진홍빛 눈에 굶주림이 불타오르며 다시 돌진할 준비를 하자 놈의 턱이 쩍 벌어졌다. 백윤호는 위협을 감지하고 본능적으로 야수 형태로 변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채 변신하기도 전 라이칸이 그의 앞을 가로막자 백윤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몸은 움직이기를 거부했고 본능적으로 조용히 숨어 생존하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 안의 야수는 눈앞의 최상위 포식자에게 도전할 엄두조차 못 냈다. 그의 무릎은 떨렸다. 라이칸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게 되자 변신은 스스로 풀려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라이칸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는 진짜 사냥감에게만 집중한 채 아무런 관심 없이 그저 지나쳐갔다. 그 순간 라이칸이 발톱을 세우자 마치 중력이 사라진 듯 땅 자체가 격렬히 반발하며
잔해와 차량들을 공중으로 띄워 올렸죠. 그는 가볍게 잔해를 토마스에게 미사일처럼 날려보냈지만 토마스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발사체들을 손쉽게 쳐내면서 야수 군주를 향해 착실하게 한 걸음씩 전진했어요. 토마스가 손을 들자 전장이 그를 중심으로 왜곡되었다. 그의 중력장이 밖으로 확장되면서 라이칸을 포함한 모든 것을 중심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야수 군주가 저항하려 했지만 그 힘은 무자비했다. 토마스는 단숨에 그 야수를 자신에게로 끌어당겼고 곧이어 양주먹을 치켜들어 산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엄청난 힘으로 라이칸의 등에 내리꽂았습니다. 그 충격에 거리의 구덩이가 파였지만 토마스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돌진하며 기계처럼 정밀하게 주먹을 내리꽂았고 주먹이 꽂힐 때마다 뼈가 부서지고 땅이 흔들렸다. 피가 튀고 콘크리트가 부서져도 토마스는 계속 공격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된 느낌이었다. 상대를 압도하고 있었지만 등골에는 차가운 불안감이 엄습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 이기고 있었지만 승리감은 전혀 없었어. 괴물의 눈에는 두려움도 절망도 없었어. 오직 기대감만이 가득했지. 그는 마지막으로 끝내기 위해 주먹을 한 번 더 들어 올렸는데 라이칸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주먹을 잡아챘고 토마스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야수군주가 몸을 일으키자 그의 형상이 변하기 시작했어. 뼈가 으스러지고 재구성되면서 하얀 털이 전신을 뒤덮었지. 라이칸은 고작 파편 조각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였다는 사실에 섬뜩하게 비웃었다. 하지만 장난은 이제 끝이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토마스가 미처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발톱을 휘둘렀어. 갑옷 찢어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토마스는 가진 모든 힘으로 막아내며 겨우 버텼어. 하지만 공격은 계속됐지. 라이칸은 그의 목을 움켜쥐며 미소를 점점 키워갔고 토마스에게 힘겨루기를 비웃듯이 제안했어. 그는 이내 쥐고 있던 토마스의 갑옷을 산산조각 내버렸지. 하지만 갑옷이 부서지는 순간 라이칸은 놀라 눈을 깜빡였어. 토마스가 사라진 거야. 그가 채 반응하기도 전에 등 뒤에서 팔이 목을 감싸 안았고 토마스는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가 무지막지한 힘으로 목을 졸라버렸어. 토마스는 이를 악물고 가진 모든 힘으로 괴물을 조르며 쓰러뜨리려 했어. 하지만 라이칸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지. 그는 뼈가 으스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머리가 부자연스럽게 180도 돌아가자 등골이 오싹해지는 울음소리를 냈어. 토마스가 반응할 틈도 없이 야수는 속박을 풀고 몸을 돌려 그의 얼굴을 움켜쥐었어. 라이칸은 그를 인형처럼 들어 올리더니 엄청난 굉음과 함께 땅에 내리꽂았어. 바닥이 그대로 갈라졌지. 야수군주는 쓰러진 토마스 위로 올라탔어. 그리고 쇠처럼 단단한 손으로 토마스의 얼굴을 준 채 마치 잡아먹을 듯이 허기진 목소리로 다가갔지. 통째로 집어삼킬 기세였어. 하지만 놈이 덮치기 직전 한 줄기 마법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와 라이칸의 얼굴에 적중했고 놈은 뒤로 나등굴었어. 기세에 밀려 먹잇감에게서 멀어지며 전장을 가로질러 미끄러졌다. 라이칸은 으르렁거리며 일어섰고 불타는 눈으로 공격의 근원지를 향해 돌아섰다. 레나트 니어만은 쓰러진 토마스 옆에 굳건히 서 있었고 만화가 그의 주위를 휘감았지만 눈앞의 압도적인 위협에도 자세는 흔들림이 없었다. 야수 군주가 살기등등한 분노로 불타는 눈으로 그를 향해 돌아섰을 때 레나트의 심장은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얕아졌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아직 의식이 남아있던 토마스는 위험을 직감하고는 희미한 숨을 헐떡이며 그에게 도망치라 간청했다. 둘 다 죽기 전에 어서 달아나라고 애써 말했다. 레나트는 떨면서도 그를 버리지 않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무릎이 떨리고 이를 악물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후회는 없다고 스스로 되뇌었다. 이미 선택은 끝났으니까. 하지만 괴물 같은 형체가 천둥 같은 발걸음으로 다가올수록 그 결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라이칸의 존재감은 산처럼 그를 짓눌렀고 독일인 헌터의 팔다리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었죠. 라이칸이 거대한 턱을 크게 벌리고 단숨에 숨통을 끊어버릴 듯 달려드는 순간 그 사실은 더욱 명확해졌다. 바로 그때 격렬한 돌풍이 레나트를 스쳐 지나갔고 무언가 살과 뼈에 세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번쩍 눈을 떴다. 그를 삼키기 직전이었던 라이칸이 이제는 카이셀의 거대한 아귀에 물려 있었다. 그림자 드래곤이 하늘에서 강림하여 폭발적인 힘으로 야수 군주를 끌어내렸고 돌진하던 군주의 진로를 비틀어 버렸습니다.
공중에 매달린 라이카는 카이셀의 악위에서 격렬히 몸부림쳤다. 연이은 거친 공격이 드래곤의 주둥이를 찢었고 검은 안개가 번쩍이면서 카이셀의 형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라이카는 무사히 땅으로 떨어져 야수적인 기쁨의 송곳니를 드러내며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그림자가 소용돌이쳤다. 위에서부터 무언가 눈부신 속도로 내려왔다. 갑작스러운 잔상과 함께 진우가 허공에서 나타났다. 완벽한 제어력으로 그는 공중에서 몸을 비틀어 라이칸의 두개골을 파괴적인 발차기로 정확하게 가격했다. 그 엄청난 충격은 전장을 뒤흔들며 야수 군주를 아래로 내리꽂았고 그 파괴력에 콘크리트는 산산조각 났으며 땅마저 갈라져 버렸습니다. 진우는 침착하고 정확하게 레나트 옆에 착지해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토마스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레나트는 멍한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더니 부상당한 골리앗을 즉시 일으켜 최대한 빨리 끌고 이동했습니다. 라이카는 잔해 속에서 이미 거대한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그는 흔들림 없는 몸으로 차가운 분노를 담아 진우를 응시했다. 야수 군주는 그를 노려보았고 그의 시선 뒤편으로 무언가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제야 그것이 명확히 감지되었다. 눈앞에 있는 남자에게서 그림자 군주의 힘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라이칸의 표정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진우는 라이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살기를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무언가가 그의 감각을 자극했다. 위협은 하나가 아니었다. 전장의 다른 쪽에서 익숙한 서리와 냉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서리 군주가 라이칸 옆에 나타나자 땅 위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그의 목소리는 악의로 가득 차 있었고 그림자 군주와 관리자 간의 계약을 언급하며 진우의 힘이 우연이 아닌 치밀하게 조작된 것임을 암시하는 그의 말에는 격렬히 서려 있었습니다. 주변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아래쪽에서 역겨운 벌레 소리가 합창처럼 정적을 가득 메웠다. 수천 마리의 벌레가 하수구에서 쏟아져 나와 거대한 구름처럼 한데 모여들었다. 벌레들은 서로 뒤엉키고 합쳐지며 가늘지만 위협적인 형상을 만들어냈다. 곤충의 여왕이 나타난 것이다. 쿠레샤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진우를 꿰뚫어보며 동족 군주를 잡아먹는 기분이 어떨지 허기진 목소리로 궁금하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진우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전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고대의 종말적인 힘을 뿜어내는 3명의 군주를 마주하게 된 것이다. 시스템 알림이 경고처럼 그의 시야에서 번뜩이며 서리군주, 야수군주, 그리고 역병군주가 그의 숙적임을 지목했습니다. 전장의 양끝이 봉쇄되어 더 이상 탈출할 곳은 없었지만 진우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싹할 만큼 침착하게 그가 한마디 명령을 내리자 발밑의 땅이 갈라졌다. 발밑의 어둠 속에서 그림자 군단이 총력으로 솟아올랐다. 수많은 병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불경한 해일처럼 대지를 뒤덮었습니다. 선두의 이그리트와 아이언은 서리 군주를 향해 일사불란한 격렬한 분노로 돌진했습니다. 반대편 측면에선 탱크가 야수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지마와 함께 야수 군주를 찢어밟길 듯이 덤벼들었다. 한편 베르와 그리드는 치명적인 우아함을 뽐내며 망설이지 않고 역병 군주를 향해 달려갔다. 라이카는 새로운 그림자 군주의 군대를 보며 재미있다는 듯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실리드는 눈 하나 깜짝 안 했다. 그는 천천히 심호흡을 하고 뼛속까지 시린 바람을 내뿜어 전장을 휩쓸었다. 다가오는 위협을 감지한 진우는 단검을 들어 그를 향해 돌진하는 얼음 폭풍을 막았다. 하지만 그의 소환수들은 운이 없었다. 제때 반응하지 못했다. 불과 몇 분 전 전투 대형을 갖췄던 그림자 군단은 이제 그 지역을 뒤덮은 얼음 감옥에 갇혔다. 실리드의 목소리는 얼어붙은 거리에 울려 퍼지면서 진우의 노력을 깎아내리며 그의 병사들을 그저 보잘것없는 잡졸들이라 폄하했다. 그는 고작 소환수로 군주의 앞을 막으려 한 진우를 비웃었다. 그에게 한낱 인간이 그림자 군주의 힘을 온전히 흡수했다는 생각은 그저 웃기는 소리에 불과했다. 멀리서 역병 군주가 가볍게 조롱하는 말을 던졌다. 그녀는 꽁꽁 얼어붙은 자신의 벌레 자식들의 운명을 한탄했는데 마치 오랜만에 다시 보니 뒤틀린 향수라도 느끼는 듯했다. 진우는 군주들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카미쉬의 분노를 준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그들은 그림자 군주가 한때 최강이었어도 더는 자신들의 힘이 과소평가되는 것을 용납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하지만 얼어붙은 전장, 그리고 적들의 압도적인 강함에도 불구하고 진우의 분노는 더욱 맹렬하게 타올랐다. 그는 저항적인 포효와 함께 단검을 감싼 얼음을 깨뜨리고 서리 군주와 시선을 맞춘 채 칼날을 그에게 겨누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실리들을 죽이겠다고 맹세하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서리 군주는 진우의 대담함에 분노하며 얼굴을 찌푸렸다. 그는 손짓 한 번으로 얼어붙은 땅에서 골렘들을 소환했다. 얼음과 돌로 된 거대한 형체들이 솟아올라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부숴버릴 기세였다. 그 와중에 역병 군주가 전장에 널린 시체들을 끔찍한 거미 형상으로 되살려 전투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진우가 재빨리 선제 공격을 가했습니다. 괴물들이 떼지어 달려들자 그는 잔상처럼 움직이며 정교하게 쌍단검을 휘둘렀다. 그는 자신에게 달려드는 거미들을 찢어발겼다. 그 순간 거대한 얼음 골렘이 돌진하여 육중한 발을 내리찍었습니다. 그 충격이 모든 것을 휩쓸었지만 진우는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췄다. 그는 공격을 피한 뒤 골렘 머리를 둘로 갈랐다. 두 마리의 골렘이 그를 찢어발기려 덤벼들었지만 진우가 훨씬 더 빨랐다. 그는 무자비한 속도로 두 놈을 모두 꿰뚫어 얼음 파편으로 박살냈다. 망설임 없이 그는 서리 군주를 향해 미사일처럼 몸을 날렸다. 실리드는 간신히 반응할 시간밖에 없었다. 눈 깜짝할 새 진우는 그의 앞에 나타나 단검을 치켜들었다. 하지만 카미쉬의 분노가 막 내려치려는 순간 라이칸이 끼어들어등 뒤에서 발톱으로 핥히었다. 하지만 진우는 그 공격을 피해냈고 잠시 후 그의 단검과 라이칸의 강철 발톱이 맹렬히 부딪히며 전장에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라이칸은 진우를 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떤 칼날도 자신을 해칠 수 없다고 확신했지만 카미쉬의 분노는 달랐다. 단검은 라이칸의 손목을 단번에 베어 완전히 절단했습니다. 야수 군주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울부짖는 사이 바닥에는 피가 흩뿌려졌죠. 진우는 그 일격에 기뻐할 틈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위협이 나타났거든요. 코레샤는 공중에서 나타나 만화 담긴 손으로 그에게 공격을 퍼부었고 진우는 아슬아슬하게 마법 공격을 피했다. 동시에 라이칸은 잘린 손목을 태연히 다시 붙이기 시작했다. 진우는 거친 숨을 쉬며 전투가 끝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골렘들을 이끄는 서리 군주, 뒤틀린 창조물들을 거느린 역병 군주, 그리고 완벽하게 회복한 야수 군주까지. 이 세 군주들이 완벽한 합을 이루며 동시에 진격해왔다. 상황이 절망적이던 그때 등 뒤에서 날카로운 얼음 파열음이 들렸다. 진우가 돌아보자 익숙한 형체가 날카로운 비명을 내지르고 있었다. 강력한 개미 사령관 베르가 얼음 감옥을 깨고 나온 것이었다. 왕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다른 모든 충동을 압도했다. 거리에 울려 퍼지는 외침과 함께 베르가 튀어나왔다. 서리 군주는 진우의 그림자 병사가 자신의 결박 마법을 깨부셨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 있었다. 그는 베르와 같은 사령관급 개체가 인간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놀랐습니다. 심지어 야수 군주마저 순간적으로 움찔했습니다. 그는 그림자 사령관의 힘을 알아보았고 그의 눈에 비친 베르는 파괴의 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벌레 여왕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그녀는 경멸에 찬 얼굴로 베르를 불순종한 아이라고 부르며 벌주려 했습니다. 공중에 그를 으깨려 손을 뻗었지만 베르는 꿈쩍도 안 했다. 격분한 그는 앞으로 돌진해 만화 깊든 그녀의 손을 손쉽게 찢어버렸고 역병 군주는 충격에 비틀거렸습니다. 케레샤를 잠시 제압한 베르는 진우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진우 옆에 착지하여 경외심을 담아 무릎을 꿇고 왕의 힘에 감탄하는 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자만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더욱 뒤틀린 시체들이 그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진우와 베르는 즉시 공격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다가오는 위협들을 뚫고 나아갔지만 혼란 속에서 케레샤가 공격해왔습니다. 그녀의 공격은 베르를 꿰뚫었습니다. 진우가 도우려 돌아섰지만 또 다른 거대한 그림자가 머리 위로 드리워지며 거대한 손바닥이 그를 덮쳤습니다. 충격으로 진우는 건물에 처박혔고 먼지와 잔해가 공기를 뒤덮었다.
충격에 혼미해진 진우는 힘겹게 일어나려 애썼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고개를 드니 얼음 화살이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날카롭고 치명적인 수천 개의 화살이 창처럼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고 완벽하고 정확하게 모든 공격을 쳐냈습니다. 얼음 첨탑 위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서리 군주는 순간적으로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사방에서 쏟아지는 맹공격을 얼마나 버텨낼 수 있겠냐며 진우를 도발했습니다. 실리드 도발이 끝나기도 전에 단검이 그의 가슴을 꿰뚫었다. 칼날을 보며 그는 믿기지 않아 눈을 크게 뜨고 숨을 헐떡였다. 시선을 위로 옮기자 그의 앞에는 차갑고 흔들림 없는 모습의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진우는 몸에 박힌 단검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이 전쟁터에서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것이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실리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실리드의 피는 분노로 끓어올랐습니다. 한낱 인간 따위가 군주에게 이런 일격을 가하다니 그것은 모욕이었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지는 놈의 얼굴을 보며 진우는 중대한 사실을 깨달았다. 심장을 꿰뚫는 것으론 부족했다. 군주에게는 더 강력한 공격이 필요했다. 진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카미슈의 분노를 역수로 고쳐쥐고 앞으로 돌진했다. 그의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빨라졌고 서리 군주의 방어를 뚫기 위해 얼음과 허공을 가로지르며 무자비한 칼날을 맹렬하게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거센 공격의 폭풍 속에서도 실리드는 흔들리지 않고 혼자가 아니라는 듯 느긋하고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우 등 뒤에 야수 군주가 움직였다. 그림자처럼 고요하게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무기를 불러낸 뒤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진우의 등 뒤를 강타했다. 그 칼날은 잔혹한 기세로 그를 꿰뚫었고 진우의 몸은 피를 토하며 그대로 고꾸라져 버렸습니다. 멀리서 자신의 왕이 잔인하게 공격당하는 것을 본 바루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곤충 여왕이 나타나자 그의 고통스런 비명은 묻혀버렸다. 뒤틀린 자부심을 드러내며 그녀는 자신이 모든 곤충의 어머니라고 밝히고는 바로의 몸통을 붙잡았다. 바로는 그녀 소나귀에서 분노에 몸부림치며 포효했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녀의 압도적인 만화가 그를 짓누르고 있어 빠져나올 수 없었다. 이래서는 결단코 진우에게 닿을 수 없을 터였다. 진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릎 꿇고 잔혹한 공격에 몸을 가누려 애썼다. 야수군주는 마지막 일격을 날리기 위해 다시 한번 무기를 치켜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로의 분노가 폭발했다. 왕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의 목소리가 전장을 가르며 울려 퍼졌고 다른 그림자들에게 당장 나와 군주를 지키라고 명령했다. 갑자기 땅을 뒤덮은 얼음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깊은 균열이 사방으로 거미줄처럼 뻗어나갔다. 그때 어둠 속에서 빛나는 두 개의 붉은 눈이 나타났다. 가장 먼저 얼음을 깨고 나온 것은 그리드였다. 그의 거대한 형체가 바로의 절박한 외침에 답하며 터져나왔다. 그 뒤를 이어 상급 그림자들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다. 불타는 칼날을 든 이그리트, 거대한 방패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아이언, 그리고 이미 마법을 준비하고 있는 터스크까지. 그들의 포효는 전장의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감히 자신들의 왕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는 단 하나의 목적 아래 집결했다. 멀리서 실리드와 라이켄은 커지는 폭풍을 지켜보았다. 군주들은 전세가 기우는 것을 느꼈지만 감히 물러서지 못했다. 아직은. 실리드는 진우를 내려다보며 그의 헌터 장비를 물들인 깊은 상처와 피를 확인했다. 인간은 무너지고 있었다. 끝이 보인다고 그는 그렇게 믿었다. 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올리자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내 주변 공기를 싸늘하게 만드는 침착한 목소리로 그는 상태 이상 회복을 발동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그의 의지에 굴복한 듯 몸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나 점점 더 빠르게 몇 초 상처가 아물어갔다. 군주들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고 믿었던 자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며 경악에 눈을 크게 떴다. 그의 몸은 흔들림 없이 굳건했고 숨결은 고르며 두 눈에는 새로운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앙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성진우가 3명의 군주에게 홀로 맞서는 생중계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한국에서 레나트는 벌어지는 혼돈 속에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근처에서 강력한 힘의 폭풍이 전장을 휩쓰는 것을 경악하며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 옆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힐러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토마스 안드레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레나트조차 제대로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전투라기보다는 세상의 종말처럼 느껴졌거든요. 다른 곳에서는 백윤호 역시 경외감에 찬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성진우의 잠재력을 알았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죠. 성진우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순수한 압박감은 그가 경험해본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전장은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이그리스와 아이언이 전력을 다해 야수 군주에게 돌격했고 둘의 협공에 땅이 흔들렸다. 동시에 터스크와 그리드는 서리 군주를 향해 양쪽 측면에서 동시에 공격을 가하는 협공을 펼쳐 조율했습니다. 한편 바로는 퀘레샤의 뒤틀린 손가락들을 베어내어 그 기괴한 소나귀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 분노한 역병 군주가 도끼와 경로에 휩싸여 흐릿한 형체로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조용한 분노로 빛나는 눈을 한 채 이미 단검을 뽑아들고 등 뒤에 서 있는 성진우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성진우의 머릿속에는 세상을 지탱하는 불기둥에 의해 죽게 될 것이라는 설계자의 예언이 다시금 스쳐 지나갔지만 그 기둥이 무너지지 않으리란 법은 없었다. 그 생각과 함께 그는 검을 아래로 휘둘렀다. 그의 단검은 케레샤의 몸을 깨끗하게 갈랐고 진우가 피 묻은 칼날을 들고 그녀 옆에 착지하자 군주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숨을 고를 틈도 없이 그녀의 몸은 기괴한 사지들과 찢어졌던 살점들이 다시 뒤엉키며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빠르게 재생되기 시작했다. 이제 격분한 그녀는 유독한 에너지의 파동을 방출하여 전장을 질식시키는 도끼로 가득 채웠다. 하지만 진우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이 독이 자신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스템은 이미 그녀의 공격으로 생긴 모든 독을 해독한 상태였습니다. 케레샤는 분노가 폭발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형체는 다시 한번 뒤틀리며 거대하고 사나운 괴물 곤충으로 변했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턱을 쩍 벌리며 그에게 맹렬히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돌진하는 도중 갑자기 몸이 허공에 멈춰섰습니다. 성진우가 조용히 지배자의 권능을 발동했기 때문이죠. 역병 군주는 보이지 않는 압력에 사지가 마비된 채 그 자리에서 부들부들 떨었다. 진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없이 강력한 일격으로 그녀를 뒤로 밀어낸 다음 난도질을 활성화했다. 그의 움직임은 치명적인 잔상으로 변했고 카미슈의 분노에 의해 힘을 얻은 모든 공격은 어둡고 파괴적인 에너지로 빛을 발했습니다. 쿠레시아는 진우의 칼날이 차갑고 정확하게 자신을 거듭 찢어발기는 모습을 공포 속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맹렬한 공격에 그녀의 끔찍한 형체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진우는 부서져 내리는 그녀의 몸을 통과했고 반대편에 도달해서야 멈춰섰다. 그의 아우라는 순수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힘으로 고동쳤다. 그의 등 뒤로 역병 군주의 뒤틀린 몸은 진우의 공격에 의해 완전히 잠식되어 조각조각 부서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후의 순간 그녀는 거대하고 영원하며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어둠이 자신을 끌어당기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며 그녀는 눈앞에 거대한 힘에 경외감을 느꼈다.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자 천세가 바뀌고 있었다. 역병의 군주의 붕괴는 적들에게 공포의 파동을 일으켰다. 멀리서 실리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몸을 떨었다. 진우가 어둠의 군주 권능을 그토록 파괴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걸 이해할 수 없었다. 한때 우주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힘이 이제 인간 숙주를 통해 다시 부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수의 군주는 서리의 군주의 우려를 일축했죠. 그는 진우가 그저 겨우 버티고 있을 뿐이라며 비웃었다. 라이카는 바로의 목을 움켜쥐고는 진우가 소환수에 의존하는 것을 비웃었다. 미완의 군주 따위가 자신들에게 대적할 순 없다고 내뱉으면서 말이다. 바로는 고통스런 비명과 함께 형체가 깜빡이며 생명력이 빠르게 고갈됐다. 그 광경에 진우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고 바로를 회수하려 했지만 시스템은 그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메시지는 냉혹하고 되돌릴 수 없었죠. 진우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순식간에 그는 라이칸에게 달려들어 치명타를 날렸고 그 일격으로 야수의 군주는 멀리 날아갔으며 바로는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는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채 떨어졌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전투의 무게가 진우를 짓눌렀지만 회복할 틈이 없었습니다. 라이칸의 이전 말에 자극받은 실리드는 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은 얼음 빙하처럼 부풀어 올라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입에서는 얼음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는 차가운 경멸을 담아 주인 없는 힘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진우에게 경고의 말을 던졌습니다. 변신을 마친 실리드는 이 세계를 담은 초월적인 에너지로 빛나는 삼지창을 꺼내들었다. 그는 무기를 치켜들며 서리 같은 목소리로 진우의 그림자 군대를 치유와 죽음의 악순환에 가두고 서서히 만화를 고갈시킬 기생충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섬뜩한 기운에 삼지창을 휘두르며 돌진했다. 진우는 단검으로 막아냈지만 그 엄청난 힘에 어깨가 베이며 피가 땅에 흩뿌려졌다. 실리드는 맹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삼지창을 휘두르더니 지면에 내리꽂아 전장을 산산조각냈다. 허나 진우는 일격이 닿기 전 이미 사라진 뒤였다. 실리드는 눈을 깜빡이며 주위를 살폈다. 갑자기 진우가 그의 뒤에 나타나 서리의 군주의 눈을 향해 단검을 겨눴다. 하지만 실리드는 때맞춰 몸을 돌려 공격을 피하고 진우의 몸통에 잔혹한 일격을 날렸다. 그 충격에 갈비뼈가 산산조각 났고 진우의 입에서 피가 터져 나오며 몸이 헝겊 인형처럼 공중으로 내던져졌다. 하지만 그 타격에도 불구하고 진우는 다시 자세를 잡았다. 고통스러운 숨소리를 내쉬었고 모든 신경을 태우는 듯한 고통이 그를 휘감았다. 그는 실리드의 속도를 너무 얇았다. 과거에 상대했던 적과는 확연히 달랐던 것이다. 실리드는 차갑고도 날카로운 눈으로 다가섰다. 두 무기는 맹공격 속에서 격돌했고 매번 휘두를 때마다 더 빠르고 무겁고 치명적이었다. 진우는 아주 작은 틈이라도 찾기 위해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모든 호흡과 만화의 흐름 변화를 분석했다. 하지만 실리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이 싸움은 이미 끝난 것이었다. 이제 양손에 무기를 든 서리의 군주가 얼음 폭풍을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공격이 닿기도 전에 진우는 이미 그의 등 뒤로 재빨리 파고들어 목표물을 응시하며 마침내 공격할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움직이는 순간 실리드는 비웃으며 돌아섰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진우의 몸이 멈췄고 힘이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가슴에 격렬한 고통이 터져 세상은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침묵이 흐르고 근처 헌터들은 충격에 멍하니 서 있었죠. 날카롭고 잔혹한 발톱이 진우의 등을 파고들었고 상처에서는 피가 뿜어져 나와 대지를 흥건하게 적셨습니다. 그의 뒤에는 완전히 늑대인간으로 변한 야수의 군주가 서 있었습니다. 야수의 군주가 발톱을 박아넣으며 미소 짓자 진우의 몸이 떨렸습니다. 숨이 멎고 입술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자 그는 잔혹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꼼짝없이 붙잡혔고 죽음이 눈앞에 닥쳤다는 것을. 과다출혈로 힘이 빠져나가자 진우의 손에서 단검이 미끄러지며 금속성 쨍그랑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몸은 약해졌지만 정신은 집중하려고 애썼다.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쓰게 생각했다. 레벨도 오르고 더 강해지기도 했는데 그러나 잔혹한 현실은 그 예상과 너무나도 달랐다. 서리의 군주가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그의 손에는 이제 잔인한 얼음막에 뒤덮인 진우의 단검 중 하나가 들려 있었다. 서리의 군주는 망설임 없이 얼어붙은 칼날을 진우의 가슴 깊숙이 찔러 넣었다. 진우의 입에서 피가 터져 나왔고 상처에선 붉은 피가 솟구쳤다. 서리의 군주는 아까처럼 다시 치유할 수 있는지 비웃듯 바라봤다. 서리의 군주는 칼날을 더 깊이 비틀어 넣으며 진우는 진정한 어둠의 군주에 미치지 못하는 미완의 존재일 뿐이라고 조롱했다. 진우의 생명력이 약해지자 서리의 군주는 자신의 군대가 도래하면 인류에게 닥쳐올 암울한 미래를 그리며 사악한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시체들의 산과 피의 강이 흐를 것이며 진우의 고국에는 더욱 잔혹한 운명이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서리의 군주는 한국의 모든 생명체를 얼려 죽지도 살지도 못한 채 영원한 고통 속에 가두겠다고 맹세했다.
진우는 핏줄을 타고 흐르는 얼음과 끔찍한 환상을 견뎌낼 수밖에 없었다. 사지가 마비되고 감각이 무뎌졌으며 시야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의식이 점점 사라지면서 그는 차갑고 고요하며 완벽한 끝없는 공허 속으로 깊숙이 가라앉았습니다. 그 순간 심연 속에서 메아리 쳐오는 메시지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플레이어의 HP가 0에 도달했습니다. 뒤이어 가오카리만치 단호한 메시지가 뜨며 플레이어가 사망했습니다라고 나타났습니다.